모든 스포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곳, 스포츠팬들의 야간 놀이터가 되길 바라는 스포츠 N 플러스 시작합니다. 자, 스포츠 뉴스 배달 라이더 두 분과 오늘 함께합니다. 송지훈 기자, 서우정 기자,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배달의 누구죠? 신속 정확. 네. 거기에 친절까지. 친절. 네. 그렇죠. 친절하게. 네. 그 저희가 이 옷을 입은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네. 네. 그 우리 방송을 그동안 이렇게 주목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대요. 오. 아, 시작을 한데 이런 게 약간 좀 입소문이 나가지고 네. 우리가 이 방송에 어떻게 좀 참여할 수 있을까를 이렇게 고민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열려 있습니다. 활짝 여기 보시면 여기 이렇게 까칠까칠하고 네. 이렇게 딱딱 붙일 수 있는 그런 이렇게 장소들이 많거든요. 저는 아예 네. 열어놨습니다. 네. 네. 지금 채워지지 않는 저 허전한 곳. 네. 채울 때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지퍼로 네. 말고 이제 패치로. 광활합니다, 네. 지금. 네, 한 10개는 10개 정도 방송 붙일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 많은 분들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고. 20개까지 될 것 같은데. 네. 네. 자, 스포츠 친절하면서도 신속 정확하게 여러분들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스포츠 앤 플러스 주요 스포츠 소식을 정리하는 오늘의 스포츠로 출발하겠습니다. 자, 뭐 일단은 주말이 끝나고 난 월요일이 왔어요. 지난 주말 동안 프로야구 소식부터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어떤 경기들이 있었나요? 네, 우선 좀 키워드 위주로 정리를 해드리면요. 일단 가장 먼저 제가 소개할 키워드는 강민호입니다. 네. 지금 포수들이 가장 싫어하는 계절이 바로 여름이에요. 이유는 당연히 아시겠죠? 정말 그 무거운, 네, 이거 쓰고 채우고 게다가 헬멧도 밑에도 두껍단 말이죠. 그렇죠. 그 무거운 장비를 다 채우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름을 정말 싫어하고 그래서 많은 포수들이 여름이 되면 전체적인 경기력이 떨어져요. 타율도 낮아지거든요. 네. 그런데 강민호 선수는 예외입니다. 음. 강민호 선수는 뭐 지금 올해 우리 나이로 이제 38세 그리고 21년 차 포수지만 와. 여름에 약하지 않은 포수. 어. 여름에도 경기력을 꾸준히 유지한다는 이제 그런 점에서 상당히 이제 많은 팬들이 좋아하는 그런 선수인데 올해도 이번 달에 지금 타율 5할 유지하고 있습니다. 28타수 14안타 4홈런 기록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같은 기간에 그 30타석 이상 소화한 타자들 중에 타율 1위, 홈런 2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포수들이 힘들어지는 그런 시즌에도 오히려 더 잘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주목할 만하고 이런 강민호 선수의 투혼을 앞세워서 지금 삼성이 단독 2위를 달리고 있다는 거. 그렇죠. 네. 지금 어제 두산전 승리 포함해서 이 선두 기아를 4게임 반차로 쫓아가고 있거든요. 네, 기아가 지금 살짝 흔들리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삼성 팬들 조금 더 기대할 만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도 삼성 경기가 예정이 있는데 선두권 경쟁이거든요. 이거 잘하면은 진짜 기아 4.5경기 차 의외로 후반기 시작하고 나서는 그 경기 차가 별로 줄어들지 않았는데 이번 주를 기점으로 확 줄어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매우 지금 사실 기아가 지금 살짝 뭐 주축 투수의 부상도 있고 이런 점 때문에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있다라는 네.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요럴 때 삼성이 어떻게 이 격차를 좀 좁힐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이 모아지고요. 제가 또 하나의 준비한 키워드는 발라조빅입니다. 발라조빅. 두산의 새 투수. 두산에 새로 합류한 투수 발라조빅 선수인데 이 선수는 정말 이 이름부터 벌써 유튜브 감성에 맞는 것 같아요. 야구 팬들이 네. 너무 좋아해요. 이 이름을. 어. 이름부터 벌써 마음에 든다. 발라조빅. 좀 발라조빅. 예. 예, 상대 팀 좀 발라조빅 하는 그런 마음으로 상당히 응원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이 선수 체격 굉장히 좋거든요. 네. 1m 96cm 그리고 156km의 빠른 투구. 이런 모든 것들이 옛날 니퍼트 선수 떠올리게 하잖아요. 네, 체격 조건부터 벌써 니퍼트 선수 비슷하고 어제 삼성전으로 KBO 리그 데뷔를 했는데 잘 던졌습니다. 그 삼진 6개. 삼진 6개. 네, 그런데 이게 4회까지는 정말 괜찮았는데 5회 넘어가면서 투구수가 좀 늘어나면서 갑자기 확 꺾이는 그런 모습도 좀 보였거든요. 네, 4회 전까지는 아주 빠른 강속구 그리고 뚝 떨어지는 커브 애매하게 들어가는 그런 뭐 스플리터 이런 것들 섞어 던지면서 이 타자들을 잘 요리했었는데 5회 넘어가면서 이제 구위가 좀 떨어지는 모습. 특히나 이 발라조빅 선수가 사실 선발 투수 출신은 아니에요. 그래서 한 80개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구위가 좀 떨어진다. 네. 왜냐면 선발에 아직 익숙하지 않으니까라는 이제 그런 분석이 나오는데 그 이런 4사구가 좀 늘어나고 이제 또 구위가 좀 떨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앞으로의 경기에서 좀 어떻게 만회할 수 있을까? 이 부분만 잘 되면
발라조빅. 네. 네. 진짜 발라조빅. 발라조빅. 네, 1위까지 네.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아 근데 진짜 야구 관련해서는 서우종 기자 할 말 없으세요? 저요. 네. 고백을 하면은 좀 저도 야구 팬이죠. 아 진짜로? 예. NC 오. 다이노스. 예, 제가 고향이 경남 창원인데 네. 족보가 좀 이상해요. 제가 이제 태어난 데는 경북이다 보니까 경북이고.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너는 경북에서 태어났으니까 삼성 라이온즈를 응원해. 가족들은 삼성이고 그러면 아니요, 아버지는 롯데고. 저한테는 그걸 강요하시는 거예요. 네. 그 저는 어렸을 때 유중일, 강기용이 조합을 굉장히 좋아했었고 그러는데 학생이 돼서 이제 커 보니까는 경남에서 삼성 응원한 건 나밖에 없어. 다 롯데를 응원하니까 네. 특히 그 94년에 염정석의 눈부신 투구를 보면서 너무 옛날 지금 30년 전 얘기를 하면 그러면서 야구 팬이었다고 얘기를 하면 누가 믿습니까? 롯데로 그거를? 갈아탔는데 네. NC가 이제 창원을 연고로 제 9구단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는 이주를 했죠. 그래서 요즘에는 박민우, 박건우 그리고 데이비슨 오 요것만 응원하고 있는 숨겨둔 NC 다이노스 팬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사실 왜냐면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던 게 그 두 분 다 축구 전문 기자시잖아요. 그래서 네. 축구만 팔로우하기도 벅찰 텐데 다른 종목에 대한 관심이 있나 좀 궁금하긴 했거든요. 축구는 일단 근데 매치데이가 적어가지고 네. 보통은 화수 혹은 뭐 아니 대신에 리그가 많잖아요. 요새 뭐 K리그를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뭐 해외 축구, 프리메라 리가 뭐 리그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뭐 스포츠는 기본적으로 잡식이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틈나면은 뭐 메이저리그도 보고 NBA도 보고 유럽 축구도 보고 다 보는 그런 재미가 있다고 봅니다. 아마 대부분 비슷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극갓 공놀이 다 좋아하는 분들. 네. 공이 크던 작던 말랑하던 딱딱하던 일단 공 갖고 하는 거는 다 좋아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맞아요. 네, 저도 마찬가지고 뭐 정말 이만한 공서부터 요만한 공까지 공 갖고 하는 건 다 좋아하는 편입니다. 올림픽 때 보세요. 필드 하키도 재밌잖아요. 재밌죠. 이게 저도 송준 기자 얘기하신 것처럼 세상에 재미없는 공놀이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맞아요. 다 재밌어요. 사실 저희가 그래서 이 유튜브를 시작한 게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어떠한 스포츠든 다 재미있고 친절하고 신속 정확하게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려고 오늘 하고 있거든요. 다시 야구 이야기로 돌아가서 먼저 순위 이야기를 하면서 지난주 이제 후반기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 현재 야구판도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부터 짚어보도록 하죠.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그 팀당 한 90경기 정도 네. 왔다 갔다 지금 치르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선두 기아가 2위 삼성을 4게임 반 차로 따돌리면서 지금 선두 질주하고 있습니다. 삼성과 LG, 두산이 지금 이 세 팀이 한 게임 간격 안에서 촘촘하게 모여가지고 2위권 싸움 하고 있고요. 또 이 세 팀은 또 기아와의 간격을 좁히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과제고 SSG와 NC 그리고 KT가 중위권인데 이제 요 세 팀은 또 3경기 안에 갇혀 있어요. 서로 이제 치고받고 하면서 순위가 엎치락뒤치락하는 그런 상태고 8위 한화, 9위 롯데 그리고 최하위 키움. 이 세 팀도 또 한 경기 간격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탈꼴찌 싸움도 매우 치열하고 지금 선두와 꼴찌 키움의 간격이 지금 14경기 반차 정도 되는데 역대급으로 지금 아주 촘촘히 모여 있는 그런 시즌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년 같으면 이 정도 시점 됐을 때 벌써 한 30경기 넘어갔던 이제 그런 시즌들도 있는데 올해는 지금 10경기 한 중반 요 정도기 때문에 한 번 불붙으면 확 뒤집을 수 있는 뭐 하위권에 있다가 중위권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반대로 상위권에 있다가 밑으로 내려올 수도 있는 이런 상태라 정말 야구 팬들 마음을 졸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가을 야구 갈 수 있는 마지노선을 한 승률 5할 정도로 보잖아요. 5할에서 언저리 왔다 갔다. 네. 근데 어떤 분석을 보니까 만약에 롯데나 한화가 5할 승률을 달성하려면 나머지 시합에서 승률 한 6할 정도를 기록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예. 파이팅 하시고요. 은건이 형 예. 제발 좀 5할로 복귀합시다. 맨날 4할 9푼 4할 8푼에서 왜 계속 왔다 갔다 하냐고요, 진짜. NC가 좀 애매모호하긴 한데 과연 어떻게 펼칠지 이제 올스타전 이후에 2주차 경기가 이번 주부터 다시 시작이 되는데 물론 이제 장마라는 변수가 있어가지고 몇 경기가 또 수년이 되고 다시 또 경기가 이어질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서 승차가 벌어지면은 가을 야구 힘들어진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간격을 좁혀야 될 때가 있고 또 반대로 지금 선두권에서 올라가 있는 팀들은 벌려야 될 타이밍이거든요. 이때 제대로 벌려놓지 못하면 나중에
숨이 호흡이 가빠질 때 이제 따라 붙임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반대로 지금 선두권에 있는 팀들 좀 더 내가 올라가고 싶은 순위로 바싹 붙여놓지 못하면 나중에 내가 힘을 내야 될 때 오히려 힘이 풀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야구도 마찬가지고 축구도 마찬가지고 할 수 있을 때 제대로 승점 쌓아놔야 됩니다. 네, 격차 좁혀놔야 되고요. 지금 아주 중요한 시점이죠. 그렇습니다. 자, 과연 이번 주 주중 그리고 주말까지 6경기가 과연 프로야구 판도에 어떻게 변화가 있을지 아마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또 라이브로 만났을 때 좀 더 들려드릴 이야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야구 이야기는 이쯤에서 정리하도록 하고 프로 축구로도 넘어가 볼게요. 주말 내내 또 경기가 있었습니다. 자, 프로축구 K리그는 홍명보 감독 변수가 생긴 상황이어서 경기 결과 또 이제 순위표가 궁금합니다. 서우정 기자가 먼저 정리를 해주시죠. 네, 홍명보 감독이 원래는 그 맡기로 했었던 경기였었죠. 지난 주말 네. 서울과의 홈 경기였는데 주중에 열렸던 경기 때 워낙 그 팬들의 반발이나 이런 분위기가 좀 좋지 않다 보니까 홍명보 감독이 좀 빨리 사임을 하면서 이 경기는 이경수 감독 대행 체제로 치렀는데요. 울산과 서울 뭐 90분 정규 시간 동안 경기 승부를 내지 못하다가 후반 추가 시간 역시 골잡이 주민규 선수의 감각적인 터닝슛으로 울산이 1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좀 충격적인 결과가 있는데요. 전북이 김천 원정에서 0대4로 패했어요. 이거 네. 이날도 이제 주장 완장을 최근에 이제 김준수 선수 대신해서 새롭게 찬 새 주장 박진섭 선수 퇴장을 당했는데 네. 전북은 올 시즌 지금 23경기에서 무려 5번의 퇴장이 나왔어요. 어떻게 보면은 좀 경기에서의 좀 자신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다라는 게 보여지고 0대1 상황에서 이제 퇴장을 당하면서 숫자 열세에 몰리니까는 그 뒤에 와르르 무너졌거든요. 네. 특히 슈팅 숫자에서 29대2 전북이 입니다. 슈팅 숫자가. 29대 2요. 네. 왕년의 탁공이라는 엄청난 브랜드를 앞세웠었던 전북이 초라한 최근의 모습인데 그렇게 되면서 전북은 대전과 함께 강등권이 조금 더 밑으로 더 내려앉게 됐습니다. 참 축구명가 전북 지난 시즌부터 뭐 조짐은 좋지 않았습니다만 어쩌다 여기까지 온 걸까요? 이게 정말 이것 때문이에요 라고 딱 얘기할 수 있는 거 하나로 만약에 정리가 될 수 있다면 네. 뭐 그걸 개선하는 건 사실 쉽죠.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선수단 안에 어떤 리더십 문제, 그러니까 누구를 중심으로 헤쳐 모일 거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선수단이 좀 흔들릴 때 이걸 잡아줄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코칭 스태프의 역할인데, 사실 그것 때문에 감독 교체라는 아주 그냥 그 극약요법을 쓴 거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팀 분위기가 제대로 모아지지 않고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앞에서 이제 서우정 기자도 지적을 한 거지만 사실 지금 시점이라면 어느 시점보다도 좀 더 경기에 집중을 하고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컨트롤 이런 것들이 중요한 시점인데 지금 자꾸 퇴장이라든가 이런 돌발 상황들이 나온다는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수들이 뭐 은연중이건 아니면 뭐 의식을 하지 않았건 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컨트롤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나오면서 이게 되는 거고, 선수들 보면 정말 너무 답답해요. 선수들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은 그거는 선수단 안에서 해법을 찾아야 되거든요. 누가 밖에서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한다고 해서 그렇구나 이렇게 따라갈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선수단 안에서 빨리 뭔가 좀 분위기 전환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참 그게 말로 하면 참 쉬운데 그것도 궁금해요. 이게 두 분께서는 취재 가시잖아요, 전북을. 그 진짜 현장의 그 안에 라커룸 분위기라든가 팀 내의 분위기는 어때요? 사실 라크롬이 못 들어갑니다. 예. 뭐 그게 전에 듣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전에 듣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2018 시즌을 끝으로 최강희 감독이 이제 물러났잖아요. 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했어요. 과연 전북이 맨시티가 될까, 맨유가 될까. 이게 자칫하다가 팀의 왕조를 만들었던 가장 굳건한 이 기둥 하나가 빠질 때 그 충격을 과연 견딜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섞였는데, 지금 최강희 감독이 떠나고 6년이 지난 상황을 본다면은 약간 맨유와의 평행 이론. 맨유 쪽이죠. 네, 매우 맨유 쪽이죠. 감독이 굉장히 짧은 기간 교체가 되고, 네. 선수 구성 돈은 많으니까 선수는 계속 사들이고 있는데 뭔가 확실한 팀의 구심점이나 에이스 역할을 하는 선수 없이 방황하고 있고, 그러면서 팀 성적은 계속 후퇴를 하는 상황. 우승하고는 갑자기 멀어져 버린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좀 저도 당혹스럽고 당황스럽고,
야 이게 뭐 부잣집이 망해도 3년은 간다고 했는데 딱 3년 지나니까부터 전북이 이렇게 시청거리네 라는데 좀 놀람을 금치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전북이 김천에게 충격 패를 당하면서 김천은 선두로 올라섰고 그리고 전북은 최하위까지 떨어졌나요? 지금 11위입니다. 11위 거의 예, 최하위 근데 가까운. 12위 대전하고 승점이 같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상 두 팀이 강등권에 있다고 봐야죠.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도 K리그 1 경기들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어떤 경기들에 주목해서 보면 좋을까요? 이번 주말에 열리는 경기 역시 전북과 울산의 현대가 더비. 전북이 뭐 11위라고는 하지만은 결국은 이런 경기를 잡아야 뭔가 모멘텀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자신들의 홈에서마저 허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될 건데 울산은 일단 홍명보 감독이 떠나는 충격파가 있었지만 이경수 감독 대행 체제에서 자신들이 잘하던 익숙한 것들을 여전히 또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에서 과연 어떤 상황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지난 3년간 K리그를 양분했던 두 팀의 또 교차점이 더 명확해질 것 같아요. 네. 송지훈 기자는 어떤 경기 주목해서 보고 계세요? 뭐 일단 저도 그 경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 경기가 선두권과 강등권에 있는 전체적인 판도를 다 바꿀 수 있는 그런 경기거든요. 네. 울산 입장에서도 지금 뭐 김천이나 뭐 이런 뭐 포항, 강원 이런 팀들하고 지금 이제 선두권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올 시즌에는 전북은 우리하고 경쟁 상대가 아니야라는 믿음을 갖고 지금 시즌을 치르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전북에게 잡힌다. 그렇죠. 이게 굉장히 큰 비수가 될 수가 있고요. 반대로 전북 입장에서는 이렇게 강등권에서 허덕이고 왜 이렇게 해야 되지?를 스스로 계속 물어보는 이런 상황에서 울산을 잡는다. 라이벌이 의식이 강한 팀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걸 잡는 게 단순한 1승 이상의 효과를 분명히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두권과 하위권 양쪽에 다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뭐 축구 팬들 모두 다 이 경기를 주목하게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K리그 축구 이야기는 이쯤에서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또 궁금한 점 있으면 중간중간에 제가 좀 여쭤보거나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라이브 방송 함께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댓글에 창에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그걸 확인하고 직접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축구 팬들에게는 오늘은 진짜 빅데이였어요. 새벽에는 유로 2024 그리고 저녁 시간에는 코파 아메리카가 열렸습니다. 두 시합 모두 최종 우승 왕좌가 결정이 났죠. 네, 일단 유로 2024에서는 스페인 그리고 이 우승이 간절한 반드시 축구의 홈으로 데려가겠다고 선언했던 잉글랜드가 맞대결을 펼쳤는데 네. 무엇보다 한 선수에게 초점이 맞춰졌죠. 해리케인. 해리케인의 무관력이 드디어 종말을 고할 것인가. 그렇죠. 예, 해리케인이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만약 내일 내가 우승을 할 수 있다면 지금까지 내 경력 모든 것과 바꿔도 된다. 그 정도로 할 정도로 왜냐면 케인이 지금 최근만 해도 계속 유로 2020에서도 또 쓴잔을 마셨죠. 뭐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지난 10년간 연평균 1.8개의 트로피를 들던 바이에른 뮌헨이 귀신같이 지난 시즌에 하나도 트로피를 들지 못했어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해리케인의 어떤 우승에 대한 갈망이 더 컸는데 정말 축구의 신이 해리케인을 이걸 뭐 미워하는 건지 더 큰 시련 다음에 뭔가를 주기 위해서 더 큰 시련을 지금 주는 건지 결국 또 잉글랜드가 패하면서 해리케인은 자신의 첫 트로피를 들지 다음에 못했어요. 뭐 하기엔 좀 나이가 많지 않아요? 예. 제가 보기엔 예. 설레발이 문제야. 설레발이. 설레발이. 영국에서 그거 발표했었잖아요. 이번에 우승하면 임시 공휴를 하겠다. 그딴 소리를 왜 하는 거야 도대체? 우승을 하고 발표해도 충분히 될 얘기를 우승하면 우리 임시 공휴일이야. 이거 보통 날이 아니잖아. 우와. 제가 그때 이거 뭐 약간 불안하다 이거. 그 생각을 했었는데 참 할 말이 없네요. 네. 와, 근데 진짜 이 정도면 약간 막아꼈다고 봐도 될 것 같고. 그렇죠. 또 절친한 손흥민 선수마저도 네. 스페인 국민들을 적으로 돌릴 각오까지 하면서 내 친구 잉글랜드가 나온 최고의 공격수인 해리케인이 이번에 꼭 우승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응원까지 보냈는데 이번에 프리시즌에 뮌헨이 한국에 오잖아요. 네. 그때 굿이라도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어떻게 한국의 토테미즘을 믿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 뭐 사실은 이제는 그거밖에 안 남은 것 같은데 제 생각에. 정말 신기한 일이에요. 이렇게 우승 트로피를 밀어내는 선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저희가 이렇게 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해리케인은 얼마나 스트레스였어요. 그러게요.
아니 사실 해리 케인을 공격수로 봤을 때 세계 축구에서 자리한 위치 거의 뭐 세 손가락 안에 든다고 봐도 되지 않습니까? 뭐 당대 최고라고 말해도 누가 예. 아 그건 아니죠라고 얘기하실 분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정말 그 어떤 존재감이라든지 그리고 중요한 찬스에 딱 결정짓는 그런 능력 이런 것들은 뭐 세계 최고다라고 말할 수 있는 선수 중에 한 명인데 참 이 정도면 이거 법칙 아닌가 네. 거의 네, 초자연적인 현상 아닌가. 근데 이렇게 해리 케인의 무관 기록에 대한 저희가 막 얘기와 분석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리오넬 메시도 리오넬 메시 몇 시간 뒤에 열렸던 코파 아메리카 결승에서는 리오넬 메시 아르헨티나가 메이저 대회 3연패에 성공했습니다. 네. 코파 아메리카 2021, 카타르 월드컵 그리고 오늘 열린 코파 아메리카 2024 결승에서 연장 접전 끝에 이제 콜롬비아를 1대0을 꺾고 메시가 또 한 번 트로피를 들어올렸는데 사실 메시도 물론 소속팀 클럽에서 바르셀로나나 이런 데서는 엄청난 트로피를 들어올린 선수였지만 대표팀에서 트로피를 못 들어올려가지고 한때는 국민들로부터 너는 매국노야, 너는 우리를 아르헨티나를 사랑하지 않아, 네. 그런 비난까지 받았었는데 근데 또 이렇게 극복을 하고 선수 생활 황혼기에 이렇게 멋진 또 아름다운 스토리가 이어지는 거 보면은 케인도 어쨌든 존버해라, 조금 더 도전하라. 근데 분명히 뭔가 결실이 있긴 있겠죠. 그래야겠죠. 설마 네. 해리 케인 때문에 바이에른 뮌헨이 2년 아. 연속 무관에 빠지는 네. 그 거의 바이에른 뮌헨 역사에 있었던 일인가 싶은데. 아니 지금 저도 모르게 네 그래야죠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뻔했어요. 네. 요 말이 쉽게 나오지 않는 거 보니까 이게 참 어렵구나. 자, 어찌됐든 이 케인은 본인의 징크스를 여전히 유지하면서 결국 유로 2024 대회 내내 꾸준하게 안정적인 전력을 보여줬던 스페인이 결국 우승컵을 들어갔습니다. 경기 내용은 어땠어요? 네. 일단 스페인은 그 17세의 신성 라민 야말이 지금 준결승에서도 4골 쳤었는데 네. 결국 이날도 실타래를 푸는 역할을 이 어린 선수가 해줬습니다. 정말 대단한 선수인 것 같고요. 앞으로의 또 한 10년 이상의 축구를 이 선수가 이끌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놀라운 선수가 됐고 뭐 잉글랜드에도 주드 벨링엄을 비롯해가지고 대단한 선수들이 많이 있지만 역시 이 선수가 이제 17번째 생일 다음 날에 유로 우승 기여했고 이날도 이제 득점을 어시스트하는 역할을 하면서 결국 도움왕도 올랐거든요. 네. 이런 어떤 10대 돌풍을 보면서 최근 K리그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10대 돌풍 이런 걸 보면은 세계 축구의 흐름이 점점 더 어린 선수들의 재능에 초점을 포커스를 맞출 수밖에 없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거는 왜 그럴까요?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그 고등학교 선수들이 빅리그 러브콜을 받고 있다 이런 소식도 심심찮게 들려오고 점점 더 어린 선수들에게 주목이 많이 가고 있는데 이게 무슨 뭐 우주의 기운이 갑자기 젊은 선수들한테 간 건가요? 아니면 갑자기 이런 소식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들리는 이유는 뭐죠? 그러니까 유럽 축구에서는 네. 이렇게 10대 후반 정도의 어린 나이에 이렇게 성인 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선수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이건 말 그대로 뭐 그러니까 그 나라에 뭐 천재가 많다기보다는 시스템의 힘인데 우리나라도 이제는 그런 시스템을 타기 시작한 거다. 네, 우리가 그 프로축구 이제 들어오고 그다음에 유스 시스템을 가동하고 이 과정이 상당히 오래 걸렸지만 이제 그런 시스템들이 이제 작동을 하면서 사실은 그게 뭐 포항이라든지 아니면 수원 삼성이라든지 이렇게 몇몇 팀들에 국한됐던 그런 게 유스 발굴 시스템이 네. 이제는 전체적으로 이제 퍼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뭐 강원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야 이런 선수가 우리나라에 있었어? 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어린 선수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게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어떤 한국 축구의 시스템도 조금씩 좀 더 완성도를 높여가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본다면 이런 소식들이 앞으로 좀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은 높다고 봐야죠. 그리고 또 그런 선수들이 등장을 할 때 얼마나 잘 이제 감시관을 갖고 활용할 수 있느냐도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사실 한국 축구는 그동안 지도자들 그리고 구단들의 시각이 조금은 편협한 부분이 있었어요. 어린 선수들은 아직은 불완전한 존재다. 이 선수들이 경기를 오래 뛴다는 것은 게임을 만들어가는 풀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스스로도 불안감을 야기할 수 있다라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뭐 한 지난해부터였던 것 같아요. 지난해부터 이제 19살, 18살 이런 선수들이 역할을 하기 시작했고 올해는 양민혁 선수를 중심으로 해서 양민혁 선수하고 같은 또래의 그 세대들이 있거든요. 이 선수들도 자극을 받고 구단들도 양민혁 선수가 뭐 지금 프로계약, 준프로계약에서 프로계약으로 전환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프리미어리그에 있는 상당히 좋은 클럽에서 지금 협상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네.
우리도 그러면 같은 포텐셜의 선수가 있으니까 우리도 활용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리그 전체의 사고 인식 전환을 확 끌어줬다는 거.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한국 축구에게는 새로운 전환점을 이제 마련해 줄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갑자기 여담인데 그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인터넷 뒤지다가 양민혁 선수 관련해서 이제 뇌피셜이 떴더라고요.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만났습니다. 지금 오랜 시간. 오랜 시간 지금 뭐 김병지 단장인가요? 대표가 전영희 대표가 은근히 자꾸 이렇게 힌트만 흘리면서 어디로 갈지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아는데 지난 시즌 12건 안에 있는 팀입니다라고 하다가 그 다음에는 빅식스 클럽 맞나요? 이러면서 이러고 그러니까 약간 저희가 스무고개 하듯이 계속 그 용의 선상을 좁혀가고는 있는데 오늘 뇌피셜을 어디로? 뇌피셜이 뭐가 떴냐면요. 이제 한 네티즌이 발견했는데 그 양민혁 선수 담당하고 있는 에이전트가 지금 영국으로 날아가고 있나 봐요. 근데 그 사람의 SNS 계정에 아세날 출신 선수들이 팔로우가 갑자기 늘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요즘 뭐 그거 보고 많이들 네티즌 수사대들이 그거 보고 추론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요. 뇌피셜이라고 했잖아요. 왜냐면 K리그로 이적하는 선수들도 보면은 이 선수가 갑자기 어느 구단을 갑자기 팔로잉을 시작했어. 이러면서 이적하나 보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들 하거든요. 아니 만약에 그걸로 이제 연막 작전을 펼치는 거다라면 나는 그 에이전트 정말 박수 쳐주고 밥도 사줄 거야. 네. 뭐 그럴 정도의 재치가 있는 사람이긴 한데. 아 그래요? 네. 그런데 뭐 실제로 그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아스날이 그렇게 되면 이제 박주영 선수 이후 모처럼 한국 선수를 영입을 하게 되는 거긴 한데 사실 박주영 선수가 아스날에서 이렇게 좀 안타까운 기억들이 좀 많기 때문에 아스널 넘버 9의 저주를 풀지 못했죠. 개인적으로는 뭐 아마도 많은 또 우리 팬들이 아스날은 좀 아니지 않을까? 아스날하고 다른 데 가면 안 될까? 이런 또 바람도 있을 것 같아요. 살짝 불안한데. 자 그러면은 일단은 저는 뭐 제가 그 인터넷에서 그거 뇌피셜을 말씀드렸는데 두 분께서는 혹시 들리는 정보 지금 보니까 에이전트도 살짝 아는 것 같은데 송 기자님은? 아니 뭐 서호정 기자도 알죠. 아 그래요? 네, 친하잖아요 다. 저한테 얘기 안 해줍니다. 그 형이 저한테 얘기를 안 해줘요. 그래요? 이거를 김병지 대표가 본인이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입단속을 철저하게 시키는 느낌. 보안이 아주 제가 볼 때는 문이 한 10개 정도 이렇게 닫혀 있어요 지금. 국내에 좀 난다 긴다 하는 기자들이 여러 군데로 좀 뚫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추측은 하는데 이게 확실하다. 이거를 이제 기사나 뭐 방송에서 얘기할 정도의 확신이 있다. 그게 지금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럼 궁금한 거는 그 나쁜 얘기라면 이제 좀 서로 입단속도 하고 아니면 그 발설하는 것 때문에 이 계약이 좀 무산되거나 난관에 처할 수 있다라는 거라면은 얼마든지 양해를 구하고 그래 얼마든지 우리도 그럼 우리 궁금증보다는 양민혁 선수 계약이 먼저니까 우리가 하겠는데 이렇게 자꾸 궁금증을 유발하는 거는 뭐 노이즈 마케팅도 아니고 뭐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 확실한 건 네. 아직 이게 협상이 무르익진 않은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어느 구단하고 그러면 어느 세부적인 조건까지 이거를 얘기할 단계가 되면 영국은 반드시 거기서 먼저 보도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거기는 비밀이 지켜지는 나라가 아니에요. 축구 관련해서는. 왜냐하면 온 국민, 온 유럽 사람, 전 세계가 다 이 리그를 지켜보기 때문에 그 기자들은 놀고 있나? 한국의 유명한 유망주가 온다는데. 더 썸 보세요. 그렇죠. 자기네랑 상관없는 아시안컵에서 한국 숙소에서 벌어진 일까지 보도하는 데인데 거기는. 그렇죠. 만약에 이게 무르익는다라면 어딘가에서 반드시 영국에서 먼저 나옵니다. 이거.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좀 지금 설레발을 치고 있는 걸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협상이 잘 되어 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그것까지 믿고 일단 출발을 한다면 얘기가 잘 긍정적으로 오가긴 하는데 아직 구체적인 단계까지 오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힘든 거죠. 저는 하다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양민혁 선수가 지금 현역 고3이거든요. 강릉 제일고등학교 이제 소속인데 강릉 제일고등학교 가가지고 한번 뻗치기를 한번 해볼까. 혹시나 친구들한테 같은 반 친구들한테 야 이거 비밀인데 나 어디랑 협상하고 있어라고 말은 하지 않았을까. 제가 볼 때 이번 토트넘 내한 경기 하잖아요. 네. 그 티켓 한 장이면 다 해결될 것 같은데. 그거 주면서 물어보면 이거 대답 안 해줄 사람 누가 있어? 알면. 아는 친구들 줄게. 이 방송 보고 있다면 그렇죠. 우리에게 제보를 주세요. 티켓. 티켓. 알겠습니다. 괜히 초나 치지 말고 그냥 얌전히 계시고 좋은 소식 있으면은 좀 그것도 대서특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축구 얘기로 넘어가서 그 코파 아메리카 오늘 결승전 이야기도 좀 해볼까 해요. 과연
메시의 라스트 댄스 결실을 맺을 것인가 아니면 맺지 못할 것인가라는 경기였는데 경기 굉장히 치열하게 펼쳐졌어요. 네. 이번 대회 코파 아메리카가 좀 경기 진행 방식이 독특해요. 그 토너먼트 8강, 4강전에서 연장 승부로 가게 되면은 그 90분의 승부를 못 가리면 연장 없이 바로 승부차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결승전만 연장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연장에서 결승골이 나왔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아르헨티나 가장 많은 득점을 해주고 있는 인터밀란 소속의 라우타로 마르티네스가 결승골을 터뜨렸는데 이 선수가 제가 그 기억하기에 이번 대회에 터뜨린 5골 중에 4골을 85분 이후에 다 넣었을 거예요. 오늘도 결국 연장전에서 선수가 골을 넣으면서 슈퍼 서브, 아르헨티나 대표팀 슈퍼 서브임을 증명을 했는데 메시는 경기 중에 교체가 됐습니다. 뭐 네. 그렇게 나오면서 이제 후배들의 역할을 봤지만 결국은 이 후배들이 요즘에 뭐라는 얘기를 듣냐면은 메시의 사도들. 예. 메시를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이 선수들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스칼로니 감독이 메시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세대 교체를 했어요. 근데 이 어린 선수들이 다 크면서 나는 리오넬 메시 같은 선수가 될 거야. 리오넬 메시가 내 우상이야. 이러니까 이 선수들이 A 대표팀에 들어와가지고 정말 메시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해주고 있는데 결국 후배들이 또 메시에게 트로피를 안겨줬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 딴 얘기로 메시한테 세례받은 라민 야말도 가서 대활약하고 그리고 진짜 그 메시를 바라보면서 메시를 마치 메시아처럼 보고 있는 선수들이 어마어마하게 활약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오늘은 심지어 그 퇴장 이제 부상 때문에 경기장 바깥에서 나가고 나서 우는 모습도 굉장히 화제였거든요. 그러니까 메시 선수 본인이 이번 대회 끝으로 이제 아르헨티나 대표팀에서 물러나겠다는 그런 뉘앙스의 이야기를 여러 번 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에게도 그만큼 이제 이 대회가 의미가 있는 대회고 그리고 또 사실은 이 아르헨티나 대표팀이 앞에서도 이제 우리가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메시가 있는데도 그동안 아르헨티나는 왜 우승을 못했는가? 메시가 이 팀에 제대로 녹아드는 그런 팀이 아니었어요. 메시는 메시의 플레이를 하고 나머지 선수들은 나머지 선수들의 플레이를 하는 그런 팀이었을 때 아르헨티나는 국제 경쟁력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 팀 자체의 컨셉이 메시를 위해 모두가 죽자 팀이 된 거죠. 이걸 가지고 사실은 코파 아메리카 먼저 대회 우승을 했고 네. 똑같은 방식으로 월드컵을 우승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번 대회까지 지금 메이저 대회 이제 3연패를 하게 된 건데 메시의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나머지 선수 구성. 메시가 조금 덜 뛰어도 나머지 선수가 한 발 더 뛰는 이런 선수 구성으로 지금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메시 선수 본인에게도 내가 이런 기회를 다시 잡을 수 있을까? 이런 팀에서 다시 뛸 수 있을까? FC 바르셀로나는 그렇게 했죠. 아주 어렸을 때부터 메시의 장점을 알았기 때문에 이 메시의 장점을 극대화할 선수 구성을 해줬는데 아르헨티나는 그걸 못하다가 나중에 해지면서부터 메시의 팀이 된 거고 세계적인 강팀이 된 거잖아요. 이런 아름다운 기회를 놓치기 싫다라는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거고 그런데 이제 그 메시의 동생들이 결국은 메시 선수가 없는 과정에서 골 넣고 저는 그 이 경기 보면서 키워드가 딱 2가지. 네. 될 놈 될. 그리고 메시 울다가 웃었다. 펑펑 울다가 아주 네. 신나게 웃더라고요. 그러게요. 네,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코파 아메리카 메시에도 주목을 해야 되지만 대한민국만 되게 씁쓸하게 본 장면이 하나 있었을 거예요. 어제 그렇죠. 열린 이제 3, 4위전 우루과이와 이제 캐나다의 경기. 이건 이제 승부차기 끝에 우루과이가 승리를 해서 3위를 차지하고 캐나다 4위를 차지했는데 끝났는데 캐나다의 감독이 우리 대표팀의 아주 유력 후보로 맡을 뻔했던 거의 온다고 했었던 네. 맡을 뻔 도르 네. 제시말시 감독이 캐나다를 이끌고 그러니까 A매치 6월에 A매치 2번 하고 지금 바로 코파 아메리카의 초청팀 자격으로 캐나다 이끌고 왔는데 조별리그 통과하고 8강 그 4강에서 아르헨티나에게 좀 지긴 했지만은 또 3, 4위전에서 우루과이와 접전. 네. 잘했죠, 아주 경기도. 아니 우루과이가 아르헨티나와 더불어서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 중에 하나고 전통적인 강호잖아요. 그것도 캐나다가 이길 뻔했는데 마지막에 수아레스가 동점골 만들어가지고 승부차기로 넘어간 거였거든요. 이걸 보면서 박주호 선수가 자기 유튜브에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전력 강화 위원분들이 제시마 씨가 누군지 모르시더라고요. 이번 코파 아메리카를 보면서 많이들 이제는 알았을 건데 이제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감독이 돼버렸습니다.
너무 슬프게 말하지 마요. 좀 그렇다 진짜. 이거 방송 오늘 처음인데 좀 기쁘고 신나게 가고 싶은데 근데 생각하면 할수록 속이 정말 쓰린 건 사실이긴 해요. 우리가 예. 빨리 보긴 했어요. 이 감독을. 예.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그렇게 널리 알려지지 않았을 때 우리가 이 감독을 괜찮은데? 빨리 보고 찝기는 했어요. 심지어는 접촉까지 했는데 품에 안지 못했다. 가질 수 없는 너. 가질 뻔했는데 가질 뻔했던 뻔했는데 안 된 너. 그렇게 되면서 지금 이 제시 마시 감독의 어떤 국제적인 그런 뭐 이렇게 몸값 내지는 지명도 이런 것만 엄청나게 높여주고 지금 마시 감독이 캐나다에 부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지금 미국 대표팀을 뽑는데 마시 감독이 후보로 또 올라 있다는 거예요. 아니 간지 얼마 안 됐는데 무슨 후보야? 그럴 정도로 이 감독을 높이 평가한다는 얘기거든요. 보는 안목이 있으면 뭐 합니까? 이게 마무리가 좋아야지. 골 결정력. 뭐 비유를 하자면 썸만 타다가 그 부모님 반대로 아니요 부모님 반대도 아니에요. 썸 타고 다 해가지고 여자분이 이제 빨리 고백해 이러는데 고백을 안 하니까 그렇죠. 화딱지가 나가지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고요 이게 도대체. 고백을 안 한 거면 괜찮은데 우리 엄마가 너 만나지 말래라는 느낌의 약간 그쵸. 그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더 짜증 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야 미안한데 엄마가 너 만나지 말래. 자, 축구 대표팀 관련해서는 이제 좀 더 이어지는 코너에서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아마 할 얘기가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아마 많은 분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도 굉장히 많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여기서 코파 아메리카 그리고 유로 2024까지 정리를 하면서 축구 소식 정리를 하고요.